정치 톡톡 사이다 한수진입니다.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노동개혁안 발표 이후에 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입법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파업 사태의 책임과 손해배상 후속 조치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입장에 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파업 사태의 책임이 다단계 하청 구조와 저임금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정책의 수립, 또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노사 문제 등은 환노위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환경노동위원회의 주요 현안과 입법 과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함께 해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과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지만 하나하나의 의제들이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민생 상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후반기 환노위가 풀어야 할 현안은 무엇인지부터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한 중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노동, 연금, 교육개혁 등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개혁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대략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개혁 방향은 52시간 노동제의 탄력적 운영, 그리고 호봉 체계를 성과급제로 가는 그런 게 되게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노동 유연성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요. 근데 반대로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노동 개혁의 방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란봉투법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란봉투법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적 노동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노동쟁의로 인한 기업의 손해에 대하여 노조의 경제적 배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우조선 해양 사태 끝나고 나서 네. 노조 노조 위원장 개인에게 몇 천억의 배상을 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에 대한 논의가 잠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 쪽에서는 그런 노란 봉투법을 통하여 노동쟁의의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고 네. 이런 방향으로 노동개혁의 방향을 잡은 것 같아서 네. 과연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네. 쉽지 않은 개혁 과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몇 가지 정하면 갈 수 있는 길이어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과연 국민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노동개혁의 원칙,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을지, 네. 뭐 해법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어떠세요? 그 이제 노동 개혁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일자리가 많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 구조가 많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어떤 노동 규제라든가 노동의 트렌드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산업의 전환, 산업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유연하게 노동시장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어떤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물론 그런 와중에도 보면 이번에 대우조선에서도 나타났다시피 네.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경직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면에서 너무 기업 위주로 흐를 수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비판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네. 어떤 접점들 그리고 바람직한 타협안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장 교수님, 지금 보면 당장 지난 8월 3일에 열렸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대우조선 해양 사태를 놓고 여야 간에 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뭐 합리적인 안을 서로 제시를 하고 서로 타협을 하는 것은 이제 공통적인 인식이 있지만 여러 가지 노동쟁의라든가 노조 활동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그런 걸 놓고 지금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격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이런 노동개혁이 계속 정권의 과제, 정치권의 과제로서 계속 등장이 됐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다. 그리고 사용자나 노조가 서로 여러 가지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네.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이런 키를 주고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결국은 지난번에도 미봉책이 그쳤다고 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합의를 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대우조선뿐만 아니고 앞으로 각종 노동계와 정부 그리고 기업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은 국민의 공감대 확산이 훨씬 더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떠세요? 노동 문제는 이 같은 노동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노동귀족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노조의 조직률이 대단히 낮아요. 노조의 강경 파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에 반하여 막상 들여다보면 굉장히 노조가 없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같은 노동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도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은 거의 스테레오타입으로 진보 정권은 일단 뭐 정리해고는 반대, 노동의 유연성 반대하는 입장이고 반대 정권 또 반대 입장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양쪽의 주장들이 다 일리가 있는데 입장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예. 여기 접점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노사정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노사정 합의가. 그렇지 예. 않고 자꾸 보수 진보 정권 여야가 자신들의 정책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맨날 그나물에 그 밥이에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상대방 정당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다음 총선의 때에 자신들 지지하는 유권자들 의식하다 보니까 결국 맴도는 거군요. 우선 노동개혁에 접근할 때 저는 몇 가지 그동안에 빠졌던 함정들이 있는데 그 함정들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은 첫째, 이게 일반적으로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때 추진하려던 노동개혁의 방향이 구조조정을 쉽게 한다거나 네. 예를 들면 인력 감축을 자유롭게 하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게 된단 말이죠. 네. 이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노동유연화가 이제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어서 네. 예를 들면 일률적인 노동시간, 무슨 임금 체계가 적용되기 어렵게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구조조정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당시 경제 상황이 필요해서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그 노동의 유연성이 무조건 기준이다. 이것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반대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보면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어떤 경우에는 거의 3배 정도 나는 3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진보적 정치인들도 인정해야 되는 현실인 거예요, 이게.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임금 격차 문제를 이게 당연한 것으로 그냥 갈 것인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노사정 협의를 합니다. 근데 그 협의를 할 때 바세나르 조약 협약을 하게 되는데 노조에서는 임금 동결을 얘기하고 반대쪽에서 뭘 양보하냐면 노동시간 단축하고 대신 일자리를 안 줄인다. 네. 이렇게 해서 1970년대 네덜란드의 일자리 문제에 대처한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식의 대타협 교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으면 예. 굉장히 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해외 모델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노동 문제를 대하는 이 인식 자체, 인식이나 관점 자체 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보 측이다, 진보 세력이다 이러면 노조가 얘기하는 건 다 맞다라는 식으로 편을 들고 또 그다음에 반대로 보수 정치권에서는 또 무조건 기업 쪽에서 경영자 측에서 말하는 건 다 맞다. 이런 식으로 편을 들다 보니까 이게 마치 패싸움처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네. 들어서 이번에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저는
물론 노조가 그 점거를 하고 파업을 장기간 지속하면서 회사의 손실이 발생한 부분 이것만 딱 보면 노조의 책임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원인을 살펴보면 조선 산업이 이미 이제 사양화돼 가면서 사실 고부가 가치의 조선 산업으로 이전되는 산업 전환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렇게 부가가치가 낮지만 여전히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그 편법으로 하청을 통해서 계속 임금을 억누르면서 고용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 누구한테 있냐? 그 노동자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경영진, 그러니까 대우조선이 수년째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하청의 이중구조 문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또 임금의 이중구조 문제를 완전히 경영진이 고민을 하고 해법을 내놨어야 된다. 근데 이 방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형으로 산업이 전환되는 지금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예. 경영진이 노동시장의 구조를 전환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협력을 안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노조도 그냥 과거식으로 그냥 무조건 노동쟁의만 할 줄 알지 여기에 맞춰서 노동운동을 어떻게 전환해 가야 할지 아무도 노력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대로 가면 저는 공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련한 조정 능력이 없습니다. 노동 문제가 정치권의 문제로 확대돼서 지지층 결집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편이 누구 편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정치권과 결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은 국회로 모든 공을 넘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결국은 이제 노사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다. 그래서 뭐 헌법에 재산권도 보장이 돼 있고 그리고 노동삼권도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말 합리적으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세워져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우리 정치권이 너무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노동운동과 같이 곁들여져 가지고 서로 보이지 않는 프레임이 지금까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해타산에 걸려서 상당히 노동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이 발전이 더뎌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묘수를 찾아서 분명히 좀 좋은 결과를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좀 이슈를 좁혀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를 제한하자 노란봉투법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교수님?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에서도 나온 문제인데 불법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측에 굉장히 많은 손해가 났으니까 이 부분을 배상해라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나온 건데 그래서 손해배상의 소송을 걸 수 없게끔 노동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거예요. 노조의 활동을 더 이제 강화시키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번에 이제 네. 쌍용차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때 손해배상청을 47억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47억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노란 봉투를 통해서 이 실반했다고 해서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렇죠, 이름이 시민들이. 붙여진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측은 사측대로 같은 얘기의 연장인데 사는 사대로 노는 노대로의 입장이 있어요.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 노동과 사용자들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해관계의 대립은 이제 불가피한 건데 불법 파업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게 왕창 물리면 속된 말로 노조는 또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또다시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 불법을 낳고 사는 사대로 또 이제 이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또 손해배상 물리는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풀릴 수가 없는 거죠. 노란봉투법 이 부분이 이제 입법이 돼야 될 텐데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정치권이 그렇게 완전히 바뀌기가 어렵거든요. 단기간 내에. 게다가 지금의 여야 정치권의 그 리더십으로 볼 때 이건 상당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그 양쪽 이해 당사자를 불러놓고 접점을 찾아 나가는 그 리더십이 중요해요. 근데 그 리더십이 없잖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다 얘기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노와 사의 얘기도 다 일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접점을 조율해 내느냐.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쉽지 않다. 예. 예를 들면 이게 핵심이 노란봉투법의 핵심이 합법적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쟁의까지 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를 못 거치거나 안 거치고 쟁의에 들어갔을 때 그 합법적 노동쟁의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세부적 논의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세부적 논의가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번에 대우조선 해양의 핵심 문제는 과거에 대우조선 해양이 어려웠잖아요. 그 어려웠을 때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양보한 거예요. 성과급도 반납하고 자발적으로 임금도 깎고 그렇게 해서 대우조선 해양이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모수조도 많이 하게 되고 운영이 좋아지니까 과거에 우리가 포기했던 임금을 다시 다시 돌려달라. 회복해달라. 예. 그럼 과연 이제 이런 정도의 요구가 노사 간의 쟁의 전에 조정될 수 없는 문제인가? 사실 요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예. 장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 법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 글쎄 지금 19대, 20대 계속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폐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도를 하는데 지난번에 대우조선 해양 파업 계기로 해서 51일 만에 1일 만에 타결을 됐는데 이거 손해배상이 한 7천억 정도 된답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의 47억보다 훨씬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노동계의 이런 아픔을 또 그냥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뭐 추진을 이제 하겠다. 뭐 그렇게 하지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면 결국은 불법 파업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고 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적으로 제한한다라는 이제 영국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논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방해해서 손해를 끼쳤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자다 본인들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정부나 사용자 측을 상해서 노동쟁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다. 노동 3권 문제고. 그래서 헌법적인 가치가 지금 이제 부딪히는 건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갖고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것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또 거부권이라는 것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고 노동자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고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여론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국회는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뭐 대우조선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 근본적으로 대우조선의 경영진이 정말 방임을 하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책임이 큽니다. 경영진의 책임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책임이 이제 손실에 유발을 했다라고 해서 노동자들한테만 책임 묻는 게 이것이 온당하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런 경우에 구체적으로 가더라도 과실상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일이 법으로 규제한다. 이것은 굉장히 후진적이고 굉장히 야만적인 행태다. 이런 문제들은 어떤 불문율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하는 선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만약에 이렇게 파업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려면 또 전제가 또 뭐냐. 불법 점거나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제가 볼 때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해야 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불법 점거를 하고 파업을 해서 회사의 경영이 이렇게 유지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아무런 손을 쓸 수 없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대체 인력이라도 투입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자유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런 것들은 논의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슈를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는 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 민주당이 예결특위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심의 강화 3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꼭 필요한 법안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핵심 내용이 지금 네. 말씀하신 예결위 상설화 뿐만 아니라 독립상임위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결위는 국회의원이 하나의 상임위를 자기 전문 분야에서 상임위원이 되고 그리고 예결위를 겸해서 하는 겸임상임위예요. 몇 개 겸임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이 예결위 상설화 문제는 사실은
오래된 의제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의제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대개 8,800개의 사업을 정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8,800개의 사업을 꼼꼼히 들여다보려면 정부가 애초에 예산을 기획하는 단계 그때부터 같이 하는 게 옳거든요. 네. 그런데 예결위의 구성이 이제 뭐 정치적 상황에 따라 늦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늘 회의 몇 번 하고 뭐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들여다보는 그 사업 수는 1,700개가 안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왔더군요. 예. 그래서 예결위 상설안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가 같이 동시에 주장한 것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논의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부 여당이 반발할 수 있는 내용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전 심사권 강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 심사권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선 예산 총량이 있잖아요. 그럼 이 총량을 가지고 기재부가 기본적인 안을 다 짜서 정부에 제출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기재부가 그런 예산을 초기에 짜는 규칙을 마련할 때부터 국회가 개입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총량 심사를 사전 심사를 개입을 하고 국회가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세부 심사를 또 하고 그리고 예결위에서 종합 조정을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차원에서 결정될 때 국회 예결위도 참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국회가 예산안이 사전에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의결되는 전 과정에 예. 심사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부는 정말 싫겠죠. 그리고 그 정부 여당의 경우는 왜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걸 하겠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요거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요. 방법이 이번에 있어요? 만들어 놓고 네. 다음 정부부터 하면 돼요. 아, 그래서 이런 경우 쓰는 방법이 지금 적용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두면서 넘기는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는 정부가 어디로 갈지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예산 완박이다. 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 먼저 좀 아셔야 될 게 이게 그 대통령 중심제냐 내각제냐 이 원리 자체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 대통령 중심제는 집행부 그러니까 정부를 국회가 의회가 견제를 하는 어떤 견제 원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각제 같은 경우는 내각이 곧 의회 이렇게 같이 겹치면서 일종의 책임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그래서 집행과 모든 권한들은 강력한 대통령한테 있지만 네. 그것을 견제할 또 강력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체제에서는 사실 예산 편성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원리상 맞는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섞이다 보니까 정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통령의 힘이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결위 상설안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국회에서 오랫동안 여야를 통틀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여당이 되면 이것을 반대하고 야당이 되면 또 국회가 세지는 게 좋으니까 항상 찬성을 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도 그전에 우리가 야당일 때는 저희가 또 주장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왜 정권이 바뀌니까 그때는 협조를 민주당에서 안 하더니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이제 야당 되니까 강력하게 주장하냐. 이게 너무 당파적이고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핑퐁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상설을 하더라도 이번 정권에서는 안 하고 다음 정권부터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마음을 비우고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최 의원님 해법에는 동의한다. 네. 근데 이 얘기 제가 두 분이 전직 의원들이니까 말씀하면 여쭤볼게요. 예결위 상설을 왜 반대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두 분한테 묻는 게 아니라 왜 정치권을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결위 상설화가? 이거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치적, 아니, 아까 말한 그 총량제 같은 거는
정권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가져오면 상소라도 마찬가지예요. 상소 마찬가지인가요? 여당이 된 쪽에서 항상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왜 국회 힘이 강해지고 예산에 대한 심의권이 상시적으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 같은 굉장히 맥락이다. 피곤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당의 의원들보다도 정부 쪽의 로비가 크다라고 봐야죠. 여당 의원들한테 이건 안 됩니다라고 안 된다라고 계속 하는.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좀 그 총량 한도를 사전 심사하는 건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아까 이현주 의원 말씀처럼 미국 같은 것도 예산 편성권이 의회에 있어요. 미국은 의회가 대단히 세니까 언젠간 저는 의회가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소란 엄청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상소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여야 따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두 분께서 의원들 많이 아실 테니까 강력히 말씀하셔가지고 이건 좀 네.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하나 해내라. 이제 그 말씀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참. 근데 예. 이제 뭐 집권을 해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야당할 땐 주장하는데 가보면 또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특히 예산 같은 것은 워낙 오래된 표로서도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정부의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헌법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발췌 개헌을 하면서 편의적으로 대통령한테 예산권까지 다 실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들이 또 나가서 장관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각제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강화법안을 발의하고 뭐 재정 총량 심사제를 도입하고 3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지층을 향한 소리다.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집권하면 또 그런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눈 가리고 왕하는 거죠. 네. 이것이 정치입니다. 우리 현실. 예. 근본적으로는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순수 대통령제를 하던가 네. 아니면 내각 책임제로 가던가. 그래서 내각제를 가서 재정을 본인들이 충분히 해서 책임 있게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이제 대통령제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 우리 지역,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지역이 많은 표심, 거기에 예산 폭탄을 많이 내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헌법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일리는 있지만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놓고 장난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근데 예결위 상소라는요, 꼭 뭐 개헌하고 꼭 직접적 연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결위 상소라 이 문제는 정말 국회가 할 일이거든요. 개헌 뭐 권력구조 문제라든지 여야의 그 정당 이기주의 이런 곳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정말 그럴 때 됐어요, 정말 이제는 이거는. 예. 어떻게 될지 정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반기 국회 환노위 주요 현안 그리고 국회 예산심의권 확대 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사이다 큐 이어가겠습니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다가 지난 7월 22일 겨우 여야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처럼 상임위원회는 위원들이 토론과 입법을 하는 국회의 핵심 조직입니다. 그중에서도 예산결산위원회는 나라의 한 해 살림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을 하고 또 다음 해의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의원은 지난해 본 예산 심의 때 약 8,800여 개의 세부 사업 중에서 7,000여 개는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나라 살림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이유 무엇일까요? 헌법 제54조에 따라서 국가 예산의 편성 제출권은 정부에게 있는데요. 이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은 국회에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안과 결산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예산결산특위는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50인으로 구성,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가 1년, 예산결산 심의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 다른 상임위와 겸임을 하는데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한 1년은 일해봐야 내 일에도 익숙해지고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도 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하는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가 1년이고 특히나 한시적 운영에 겸임까지 하게 된다면
과연 제대로 된 예산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결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부가 예산안 편성을 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을 하면 국정감사 이후 대통령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산안의 심의 과정은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의결 등 크게 3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9월은 결산을 하고 10월은 국정감사, 그러면 11월 한 달 동안 예산안 심의를 합니다. 이 기간에도 예결위 전체 회의, 소위원회 회의, 간사간 협의 등으로 진행이 되는데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한 거죠. 이처럼 지속적으로 심의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1년 단위 특위체제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위원 정수는 30명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넉넉한 시간과 기간을 보장할 테니까 그 시간 동안 실질적인 예산과 결산의 심의와 집중을 하라는 뜻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무려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현미경처럼 촘촘하게 심의를 하고요. 영국은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예산안을 검토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결위를 상설화하자는 문제는 사실 국회의 묵은 과제입니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은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을 주장을 한 바 있고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한 끝에 예결위 상임위화를 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의제로 제기됐던 예결위 상임위화는 결국 다음 국회로 미뤄졌습니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인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절차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실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국회 예산심의권이라는 건 결국에 국민의 목소리가 예산안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예산의 집행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가요,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민생 법안 처리에 분주합니다. 위류세 탄력 세율, 또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또 국무회의에서도 의결이 됐습니다. 2024년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과 개별 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민생경제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치솟는 휘발유와 경유값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0%로 확대했지만 소비자 체감도가 낮아 유류세를 최대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특위는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모처럼 좀 속전속결로 공감대를 모은 셈인데요. 일단 이 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 물론 도움은 되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사실 이렇게 법안으로 또는 이렇게 어떤 가격을 고정시켜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상당히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금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국민들께서도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우려들을 하고 계신데 결국 뭐냐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스 같은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걸로 예견이 되거든요. 정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한 자원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느냐 세계 시장에서 이것을 제대로 감시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뭐에 관심이 있나 생각해 보면 기름값이 오르나? 그럼 당장에 자동차에 기름 넣을 때 이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맞닿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스값이 오르나? 이거 제일 신경 쓰고 그다음에 전세값이 오르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주부의 경우는 장바구니 갔을 때 채소값이 얼마나 올랐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법적이든 혹은 시행령이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칭찬할 일이죠.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그 세제를 통하여 국민 생활에 어려운 곳,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 작업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를 들면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 늘렸다. 이게 얼마나 도움을 줄 거냐. 사실 그 미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은 늘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국회가 원래는 이제 일하는 국회. 근데 우리 국회가 지금 상당히 딜레이 돼서 늦게 지금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코로나 2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물가, 환율, 금리 3고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등골이 빠진다. 이런 아우성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무슨 국민들, 유권자들한테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사회 경제적 위기가 오면 정치적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온다는 것은 대통령이라든가 집권당한테도 오지만 정치권 국회의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교체라든가 이런 국민적인 그런 관심이 다른 데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민생경제 안정특위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대6입니다. 서로 반반 책임을 나눠서 책임을 하나 지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그 뭐 여러 가지 유류세 인하폭도 추가 뭐 확대해서 30에서 50%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 국회에서 20%를 더 차감해서 우리가 혜택을 본다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 때는 정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라고 하지만 지금 여당과 야당 보면은 권력 싸움에 다 매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네. 정부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국회에서 서포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따끔한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최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아니 이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올리는 거하고 유류세 탄력 적용은 뭐 당연히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뭐 여야가 뭐 전혀 이견이 없는 거잖아요. 이견이 없는 건데 지금 그 뒤에 납품 단가 연동제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청과 원청의 이 연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예. 아까 모두의 말씀 나눈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까 노사정 얘기도 나오고 여야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의 차이도 나왔습니다만 예. 그런 문제를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네. 여야가 좀 같이 논의하는 그런 리더십을 누군가 발휘해 줘야 돼요. 네. 리더십이 없으면 지금의 여야의 정치력은 아무리 이런 말 해봐야 소용없다. 네. 그래서 두 분이 또 의원 국회에 계시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제가 당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양당에서 예. 나오셨으니까. 예. 이게 이제 납품단가 연동제하고 안전운임제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게 자꾸 후려치기를 하니까 아예 운임이라든가 그다음에 납품 단가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그 어떤 범위를 갖다 고정시키자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시지 쉽게 말해서 이제 못하도록. 가격을 갖다 획정하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정은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하지만 가격이라는 걸 시장에서 고정시켜버리면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일종의 가격 담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인 근본적 해결책은 절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점점 시장이 위축되고 시장이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게 되고 예를 들면 안전운임제 이런 경우에도 물류
시장이 사실은 더 커지면서 물류 시장이 발전해서 선진화돼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물류 시장이 굉장히 후진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물류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중간에 주선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 마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물류 시장이 선진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너무 고정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 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그랜드 플랜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서 산업 전체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가격만 보고 이 가격을 고정시키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순간에는 해결되는 듯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 시장과 산업 전체가 완전히 쇠락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규제를 하긴 해야 돼. 하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땜질식 처방은 옳지 않다. 중장기적인 해법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슈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계속해서 외교안보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이죠.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아시아 순방 중에 우리나라를 찾아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 재확인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의장대 사회를 받으며 국회 안으로 함께 입장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김 의장이 본청 앞까지 마중 나가 맞이한 건데 미 하원 의장의 방한은 지난 2002년 데니스 헤스터트 당시 의장 이후 20년 만입니다. 1시간 넘게 회담을 펼친 김 의장과 펠로시 의장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한미 동맹 강화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한미 동맹은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고 펠로시 의장은 안보 경제 분야 등에서 한미는 굳건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죠.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 안보 관련 현안 지금부터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펠로시 의장, 미 하원 의장으로는 20년 만의 방한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세계 패권이 과거에는 미국 중심의 1인 패권이었다면 지금은 중국이 상당히 커 올라와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래서 정치 군사적으로도 견제하지만 경제적으로 중국을 상당히 견제하는, 압박하는 그런 구도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국과 가깝고 미국은 멀지만 양쪽 다 무역의 그런 관계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단절될 거나 중국과의 어떤 디커플링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로서는 이제 북핵 문제, 북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미국은 한미동맹의 축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 IP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런 것도 지금 우리한테 가입을 하라고 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이제 그때 가입이 돼 있고 과거에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프레임이라면 지금은 경제 기술 동맹으로 하는 미국의 전략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런 방안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우리로서는 상당히 기회이자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거리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용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지금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 사태에서 보듯이 과거에 냉전 체제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지금 다분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자원민족주의가 대두가 되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의 우리의 외교 안보는 상당히 정권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험대에 들어서 있다고 봅니다. 예.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또 보여준 그런 방안이었다 하는 의미를 좀 짚어주셨고요. 예. 네, 지금 이제 되게 광범위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낸시 펠로시는 왜 지금 이 시기에 싱가포르도 가고 대만도 가고 한국도 오고 일본도 왔냐,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략이라고 봅니다. 반중 전략으로 미국 시민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반중
정서가 미국 시민들 사이에 굉장히 큰데 그건 뭐 당연하겠죠. 예. 왜냐하면 지난 한 40년간 미국이 미중 협력 전략으로 세계 경제를 운영해 온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미국의 중산층, 특히 노동자들의 생활이 오히려 윤택해진 게 아니라 안 좋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중 정서가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 근원이 생산 기지도 다 중국으로 갔대. 중국에 대해서는 심지어 관세도 깎아주고 뭐 하여튼 이런 분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반도체 치포 동맹의 경우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치포 동맹의 대상이 된 일본과 대만은 이미 예비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전달을 그때까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 치포 동맹 예비회의에 참여하라는 압박의 의미까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반도체 치포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동시에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가서 설득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비교적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저는 중요한 건 지금은 미중 협력 전략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것도 반도체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술을 놓고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게 정부 여당의 인재풀만으로 극복 가능한가?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정말 초당적 협력 체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 이번 펠로시 그 미 의장 만나면서 몸값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그런 성향의 국회의장이 지금 현재 있다는 게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선 그런 초당적 협력 체제를 꾸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하면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신냉전으로 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냉전으로 가는 거 우리 전부 우려할 것 같아요. 걱정되고. 근데 신냉전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예. 기술도 딱 끊어서 여기는 미국, 딱 끊어서 여기는 중국 이게 아니라 예. 단계가 다 이렇게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말씀하신 등거리 외교라는 게 우리는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숙명 같아서 그것을 잘 해내면 오히려 정치권도 국민들께 신뢰를 받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뭐 신냉전이긴 한데 굉장히 자국 중심적인 신냉전입니다. 그래서 편가르기를 쫙 하면서도 자기 편이라도 자국에 좀 이렇게 피해가 많이 올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손절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가 있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나토의 회원국인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면전으로 이렇게 직접 참전하는 것은 꺼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쟁을 감당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보면 이제 원유 문제,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니까 미국도 결국에는 사우디하고 이렇게 또 손도 잡고 또 중국의 눈치도 또 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미국이 이쪽 동아시아, 동북아나 동아시아 쪽의 어떤 긴장이 극대화되는 것을 감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이제 선거가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를 굉장히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제스처가 좀 있지 않았겠는가. 최근에 미국의 미 상원 외교위에서 대만 정책법이라는 것을 상원 특히 이제 공화당, 민주당 양당에서 그런 걸 냈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됐어요. 진행이 잘 안 됐는데 이유는 뭐냐? 백악관에서 상당히 이것을 조심스러워하면서 그래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역시 정치권에서 이렇게 반중 정서를 자극하면서 막 이렇게 추진해가는 정책하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부의 입장은 중국을 어느 정도는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저는 어렵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외교적인 제스처나 언사에 대해서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호적으로 해야 된다. 다만 결정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체적 이익의 입장에서 결정은 매우 냉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미 관계는 아무래도 군사 안보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고 한중 관계는 경제 관계란 말이에요. 최대 교육국이니까. 이번에 이제 펠로시 방한할 때 그게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중국을 의식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저는 안보도 굉장히 불안하다고 봐요. 지금 남북한 관계가 워낙 지금 강경 국면이기 때문에 네. 게다가 지금 북한은 ICBM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핵 보유국이고 사실상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 때문에 북한의 그 핵이 미국에 갈 수 있다고 보면 전 미국이 언제든지 한국을 포기할 수 있다고 봐요. 남북한 관계가 워낙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로 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대화 협력을 강조하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경제 문제도 있는 것이고 중국의 보복은 항상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상황이 이제 펠로시 방한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건데 등거리 외교도 좋습니다만 결국 당당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것도 참여하고 있고 중국이 주도하는 것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왔을 때는 우리가 당당하게 대하면은 오히려 그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등거리 외교라는 명목으로 양쪽의 눈치를 보는 듯하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좀 결여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원칙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정치톡톡 사이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안정시켜야 하는 국회 역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법안 그리고 상임위 현안 중요한 국회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